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현병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현병 학회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현병이 어떤 질환인지 신세계병원 김형준 진료원장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100명당 1명꼴. 하지만 일부 강력범죄에서 피의자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부각되며 환자들은 사회적 편견에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진료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있었던 강남역 화장실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10대 소녀의 끔찍한 범행 때문에 이제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 조현병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정신질환의 일종을 말합니다. 조현이란 말이 좀 낯설어서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조절할 때 그 조자에다가 줄현자를 붙인 말인데요. 조율이 안 된 현악기가 정확한 음을 낼 수 없듯이 뇌에서 생각을 조절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스스로 일정한 혈압이나 당을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매스컴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계에서는 유병률을 한 1%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5천만 중에 한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2만 가까운 숫자가 되겠죠.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좀 다른 특징을 좀 보면 남녀 비율은 비슷하긴 한데 대부분 발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합니다. 근데 그때가 아무래도 인생을 사는데 진학이라든지 취학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 시기들인데 이 발병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두고두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갖는 게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진행됐을 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크게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양성 증상은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해서 양성이라는 뜻으로 불리는데 가장 흔한 게 망상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진짜라고 믿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게 망상인데 가장 흔한 게 누군가 본인을 해코지하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라든지 또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관계망상 같은 경우를 많이 호소하고요. 이와 연관된 환청이 들리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증상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의미하는데 말수가 없어지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언증이 나타난다거나 의욕이 없는 무욕증이 나타나고 또 특히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인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고립 증상 같은 게 대표적인 음성 증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성 증상이 있으면 주변에서 봐도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렇게 조현병이 의심돼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안타깝게도 작년 심평원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 정도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0만 명 추정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치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방치되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걸까요?
이렇게 좀 치료를 잘 안 받는 이유가 이제 뭐 금방 말씀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아직까지는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받는다거나 편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경우들도 있겠고 네. 그게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좀 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직접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또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병식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쩌면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증상들이 완화되어지면서 적절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좀 일부에서 어려운 환자들이 있겠지만 어떤 병이든지 뭐 이렇게 예후가 나쁜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가 있지만 예.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약물 치료나 적절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예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33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정상인과 거의 같은 생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로 보고 있고요. 네. 3분의 1 정도는 치료를 받았을 때 증상이 대부분 좋아지지만 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타인의 도움이 있은 경우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3분의 1 정도는 치료를 좀 계속 받아도 증상이 계속 남아서 입원 치료라든지 재활시설 같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료 방법으로 약물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조현병 환자분들은 심리 치료는 좀 보조적이고 약물 치료가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약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이 되어지고 또 예.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약물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평생 자기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와 또 약으로 자기 마음을 조절한다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사실은 주변에서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부작용도 좋고 효과도 좋아서 아주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조현병 환자가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평생 장시간 네. 복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꺼번에 치료를 받아서 딱 완치가 되면 좋을 텐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에 걸쳐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특징이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 지지, 또 가족들의 격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그 333 법칙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결국 3분의 2 정도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어쨌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그 사회적인 시선이 좀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대형 정신병원이나 네. 재활시설 같은 그런 수용 위주의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약물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인권의식 같은 게 성장이 되면서 수용을 좀 탈피해서 탈원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돌아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그런 의료 그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직업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서 한 60% 정도 환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이면서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네. 아직까지는 정상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진 환자들보다 60% 정도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좋은 약이나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좀 그런 게 빨리 개선이 되어져서 모든 조현병 환자분들이 좀 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인지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 한 번쯤 천식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천식을 의심해야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익산병원 김소영 과장과 함께 천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호흡곤란을 느낀다면 천식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천식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소영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천식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천식이라는 것은 기도가 수축하고 또 기도가 염증이 생기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예. 기도에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상 물질의 침입을 감지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네. 이것들이 기관지 세포에 붙어 있다가 다시 원인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기도가 수축하고 또 기도가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막혀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천식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도의 만성 염증은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류의 제한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숨 쉬는 데 대한 어려움은 치료에 의해서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호흡곤란이 호전을 보이는데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기도가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서 기도가 완전히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 천식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밝혀져 있고 좀 비만인 사람에서 천식이 더 흔하게 관찰되고 증상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성인에서는 여자에서 천식이 더 흔하게 관찰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당연히 받겠죠? 네,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천식을 악화시키는 진먼지 진드기, 또 집에서 기르는 그 동물의 털이나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 물질과 직업적으로 천식 유발 물질에 노출된 경우 등이 있고 또 어렸을 때 기관지염이 심하게 걸렸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흡연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폐기능 감소가 더 빨라지고 증상도 더 심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담배 연기에 노출이 되면 아이가 어렸을 때 천식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당연히 천식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네. 최근처럼 공기 오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최근에도 저희가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네.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의외로 에어컨이나 히터 가스하고 집에 있는 곰팡이 등에 의해서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숨을 쌕쌕거리면 천식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밖에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천식의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과 또 호흡곤란, 또 쌕쌕거림, 또 가슴이 답답하다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시간이 다를 때마다 증상이 변하면서 정도가 다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심해지는 경우나 또 운동하거나 웃거나 찬 공기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 또 자기가 아토피 질환이 있거나 천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숨소리가 쌕쌕거린다거나 폐기능이 좋지 않다거나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호상구가 증가되어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천식이 의심되면 진단은 어떻게 하죠? 천식의 진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형적인 증상과 함께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천식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기류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다른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치료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1차 검사인 폐기능 검사를 받고 나서 이상이 없음이 나오면 천식이 아닌 건가요? 폐기능 검사가 정상 소견을 보인다고 해도 예. 천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폐기능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한 번에 평가하는 것보다도 훨씬 유용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천식은 의심이 되지만 네. 호흡음은 정상이고 정상 폐기능을 보인다면 기관지 유발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지 유발 검사는 기도를 자극하는 물질을 흡입해서 네. 환자의 정상 폐기능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폐기능이 감소되었을 때 양성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흉부 엑스레이나 흉부 CT,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것도 하던데 이런 것들도 본인이 천식인지 아닌지를 뭐 밝히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러한 CT나 엑스레이 등을 영상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영상학적 검사로 천식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질환, 폐렴이나 결핵, 폐암 등을 배제해서 다른 질환이 없구나 하는 것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호흡곤란 기침이 있는 환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을 하면은 기관지 내부에 암이나 또는 결핵 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폐기능 검사가 중요해 보이는데 네. 폐기능 검사에서 천식으로 진단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천식 치료는 증상을 조절하면서도 위험 인자를 낮춰주는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의 그 증상과 함께 위험 그 환경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환자한테 치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사와 환자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천식 치료 약물에는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가 있는데 조절제는 규칙적으로 유지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천식 발생의 기본 원인이 되는 기도의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제의 사용으로 급성 악화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증상 완화제는 뭔가요? 증상 완화제는 악화 시에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켜 주려고 사용한 약물입니다. 네. 또 운동 유발성 천식 환자에서 운동 전에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천식이 나타날 때 흡입하는 게 증상 완화제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간혹 그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천식이 치료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증상 완화제만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염증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조기에 천식 진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네. 호흡곤란이 동반되거나 기침이나 급성 악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증상 완화제의 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천식 관리의 목표이자 치료 성공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조기에 그 조절제인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2에서 4년 후에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보다도 더 폐기능이 향상되고 이 시점이 지나면 약물이 고용량으로 필요하면서 폐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주변을 보면은 호흡곤란이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없는데도 기침을 유독 오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천식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천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기침이나 호흡곤란, 쌕쌕거림을 주 증상으로 하지만 예.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은 없고 오랫동안 기침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이는 기관지의 그 기침 수용체의 민감도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환자가 조기에 천식 진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호흡곤란이 동반되거나 급성 악화나 폐기능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기침을 오래 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방문해서 가지고 있는 증상이 천식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김소영 과장과 함께 천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 속을 자주 파는 분들 계시죠? 귀 속 이물질을 제거해야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도 개운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귀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귀지를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귀지는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성분으로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고요. 또 귀 속이 건조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나친 귀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청소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